(2010년대) 초반만 해도 오메가는 롤렉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비슷한 등급의 시계 브랜드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롤렉스와 더불어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시계 브랜드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롤렉스는 1등을 확고히 하며 저만 지치고 나가는데 오메가는 그 갭을 오히려 늘려가며 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도 정답은 없을 겁니다. 시계의 연구 개발과 양산 브랜드로서의 제조 능력, 내공이나 업력 등은 롤렉스와 비교해 어느 것 하나 뒤처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획과 전략, 브랜딩과 마케팅은 한참 벌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계는 롤렉스를 바라보며 쫓는데 기획과 전략은 아래 브랜드들과 싸우려 하는 듯한 엇박자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오늘 리뷰하려는 시계는 오메가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된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의 한숨을 짓는 이유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는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어치가 포진해 있는 스피드마스터 라인은 오메가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애정을 가지고 어루만지며 쉬지 않고 가꾸는 것이 느껴집니다. 역사가 긴 만큼 정통성과 누구도 범접 못할 문어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스피드마스터는 1957년 탄생한 CK291호입니다. 이 오리지널의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융합시킨 스피드마스터 57은 오메가의 정교 헤리티지 라인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이 모델이 정확한 의미의 복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모두들 복각 모델로 여겨왔지만 이후 출시된 스피드마스터 트릴로지가 모든 요소를 제대로 복각하며 이 시계는 헤리티지의 계승 내지는 영감을 받아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 주머니에 돈을 노리는 현대적인 시계입니다. 멋진 디자인의 시계가 왜 1960년을 전후하여 쏟아져 나왔는지, 현 시대에도 왜 60년대를 추억하는 것이 이토록 매력적인지는 세이코 리뷰를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메가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살표 모양의 브로드 에로우와 스테인레스 스틸 타키미터 베젤은 이 시계가 계승한 아이코닉한 요소입니다. 이걸 계승한 시계가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만 무브먼트를 비롯하여 마감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전 모델을 점점 빼닮아가고 있으며 디테일과도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다이얼과 정면의 요소들 중 흠잡을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코엑시얼 9300의 레이아웃에 맞추다 보니 오리지널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빈티지한 색감을 재현한 트로피컬 다이얼의 색상과 균일한 마감 수준입니다. 레이싱워치는 빠르고 정확한 속도 측정을 위해서 초침과 타키미터 베젤의 레벨이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더블돔 사파이어 글라스는 아래의 초침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하고 디스토션, 즉 글라스 외곽면 곡률에 의한 왜곡은 챕터링 바깥쪽에 위치해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피드마스터는 그냥 예쁘게만 만드는 시계가 아닙니다. 오메가가 이를 한두 번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 상관관계는 교과서처럼 아주 훌륭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핸즈는 오메가의 팬들을 설레게 하는 브로드 에로우입니다. 핸즈와 인덱스 모두 살구색의 야광 도료가 채워져 있으며 시계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지나칠 수 없는 요소는 샌드위치 스타일의 형태를 구현한 인덱스입니다. 표면 질감과 움푹 들어간 형태,
그리고 빈티지한 야광 도료를 보고 있으면 파네라이의 익숙한 감성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전에 오메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인데 재미있지만 뜬금없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모델보다 더욱 깊게 파인 서브 다이얼과 더불어 다이얼의 입체감을 부각시키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케이스의 마감도 무척 뛰어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타키미터는 57년도의 모양 그대로이지만 브러싱은 현 시대의 기술 수준으로 처리되며 화려하지 않지만 고급스럽고 볼드한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러그는 57년 오리지널의 형상과 비율을 따랐기 때문에 손목의 곡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착용 시 브레이슬릿을 한껏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툼한 시스루백 글라스는 시계가 공중부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스피드마스터 57의 브레이슬릿은 오리지널의 형태를 모방하며 기존 오메가 브레이슬릿이 보여줬던 어수룩한 완성도를 탈피해냈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하지 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뛰어납니다. 이 브레이슬릿은 더욱 가다듬어져서 트릴로지 라인과 신형 문워치에서도 레벨업된 오메가의 브레이슬릿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뒷면은 자사 무브먼트의 마감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무브먼트의 직경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형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감각적인 마감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 하나 가림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인지 큼직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돔 형태로 채용했고 면적을 할당하는 수준이 전면 글라스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어야죠. 아쉽지만 감당하기 꽤나 버거운 두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오메가를 떠올리면 코엑시얼이 바로 연상됩니다. 영국의 시계 제작자 조지 다니엘스가 개발하여 파텍 필립 등 여러 브랜드에 제안하였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고 때마침 롤렉스를 뛰어넘을 이스케이프 시스템이 필요했던 스와치의 하이엑 회장이 채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메가는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후에 조지 다니엘스의 아들이 오메가에 입사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현재의 코엑시얼을 완성했습니다. 로터를 떼어내니 무브먼트 곳곳을 텍스트로 친절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도슨트를 만난 기분이 듭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멋진 방식입니다. 넉넉한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더블 배럴에 눈이 먼저 가게 됩니다. 더블 배럴 방식에는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엽의 용량은 파워 리저브 용량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배럴 내벽을 얇게 만들어 메인 스프링을 더 많이 감아 넣기도 하고 신규 소재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크기를 키우거나 두 개로 개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두 개 배럴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꼭 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두 개 배럴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경우 풀리는 힘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동시에 풀리는 방식은 싱글 배럴보다 토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각종 부품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예거 르클트루 듀오미터는 피니언이 휠에서 빠지는 고장이 종종 발생하는데 높은 토크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크 분산을 위해 크로노를 같이 켜놓으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것은 저희의 귀납적 추론일 뿐이긴 합니다. 로터 제거만으로는 크로노그래프 구동 방식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크로노를 작동 시 조속 장치의 회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크로노 작동 구간에 시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메인 스프링의 동력을 크로노에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크로노를 작동시키고 타임그래퍼에 올려 측정을 했는데 당황스럽게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저 오메가가 훌륭한 무브먼트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오메가는 크로노그래프계의 롤렉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마스터의 긴 역사를 통해 크로노그래프를 다뤄온 노하우를 하루 이틀 쌓은 게 아닙니다. 코엑시얼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축 개념으로 기존 조속장치의 판을 뒤흔든 방식입니다. 팔레포크 주얼이 3개, 이스케이프먼트 휠 축이 2개, 밸런스 휠 임펄스 핀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메가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은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시계판은 닭이 돼지를 베끼고 소가 닭을 베끼는 일이 난무한데 유독 오메가만이 코엑시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메가만의 주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조나 수리 등이 쉽지 않기에 다른 워치메이커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엑시얼은 분해하고 결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계를 업으로 삼는 경우에도 수년간 훈련을 거쳐야 오버홀을 할 수 있습니다. 롤렉스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텔라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타입의 밸런스 휠이라 충격에도 강하고요. 충격 흡수 장치인 키프도 인하우스 무브먼트답게 독창적인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워치의 리뷰이기에 롤렉스 리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진가품 구분을 이번에도 짤막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 오메가의 최상급 가품은 급속도로 수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표면 마감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외관은 물론이고 무브먼트의 표면 마감을 봐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렇게나 수준이 올라온 이유는 오메가 가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국 공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본사 시리얼 조회까지 할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 가품의 판매가 잘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진화한 가품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롤렉스 3135의 진가품 판별 팁을 설명했었는데요. 오메가에서는 마이크로스텔라가 현재까지는 제일 확실한 요소입니다. 가품은 아직 마이크로스텔라가 없는 표준형 레귤레이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를 통해 쉽게 확인이 되는 모델이 아니라면 백케이스를 오픈해야 되지만 간편하고 정확한 구분법입니다. 밸런스 휠이 움직이고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면 크라운을 3단으로 뺀 핵기능 상태에서 쉽게 마이크로스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이크로스텔라를 사용한 가품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조립이 끝난 후에 타임그래프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오차를 측정해 봅니다. 크로노그래프 인증 부분인 만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타임그래프와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리프트 앵글 수치는 38도입니다. 통상 51도가 표준값이고 롤렉스의 경우 52도이기에 코엑시얼의 시간 조절을 위해서는 리프트 앵글 수치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용 타임그래퍼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스위스 위치사의 G4 모델입니다. 기기 가격만 6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나 시계 수리, 제작에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한 중국산 웨이시 타임그래퍼를 사용하시는 게 취미생활에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당연히 자성에도 강하고 방수 능력도 좋습니다.
오메가의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시계입니다. 스타일도 정말 멋지고요. 시간상 자세히 풀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오메가의 브랜드 전략 같습니다. 점잖고 움직임이 둔해 보이는 롤렉스와 달리 오메가는 무척 부산합니다. 쉬지 않는 에디션 성애자이자 왕성한 라인업 파생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스텝이 꼬이고 엇박자가 나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시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메가의 시계에 가장 빠르게 실증을 느끼는 건 오메가 스스로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롤렉스와는 시작이 무척 어려워서 그렇지 연애를 하고 나면 신뢰와 애정이 쌓이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와 연애를 하면 변덕스러움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중고 시장에서의 감가율을 보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진정 멋을 사랑하고 확고한 자신의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시계 오메가입니다. 감사합니다.